안녕하세요. 내 삶의 가장 젊은 날을 만드는 곳 시니어타운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 오신 여러분,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행복한 에너지를 채워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시니어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서 시니어타운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지금 운동 중이신가요? 일터이신가요? 혹시 운전 중이거나 병원에서 귀로 듣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슴 뛰는 시니어타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부유함 속에 가려진 인간성의 상실과 그에 대한 묵직한 반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마천루의 70층.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정운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발 아래 두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70평형의 펜트하우스는 정운의 성공을 증명하는 성체였고, 그 안의 모든 공기는 고가의 디퓨저 향과 차가운 대리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이태리제 빈티지 가구들은 정운의 안목을 대변했고, 주차장에는 독일제, 외제차 세 대가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며 매끄러운 자태를 뽐냈다. 정운의 아내 소영은 그 화려한 성의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전 세계에서 공수된 명품 신상을 걸치고 상류층 사교 모임의 중심에서 타인의 선망을 즐겼다. 그들에게 삶은 완벽한 무대였고, 그 무대 위에서 정운은 흠잡을 데 없는 성공한 사업가로, 소영은 우아한 셀러브리티로 살아갔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의 이면, 복도 가장 끝 구석진 방에는 그들의 완벽한 무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가 머물고 있었다. 바로 74세의 홀어머니 명순이었다. 명순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생선을 팔아 정운을 키워냈다. 옷에 밴 비린내를 씻어낼 틈도 없이 찬물에 손을 담그며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고, 그녀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정운을 향한 헌신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세월은 명순의 강인함마저 앗아갔다. 최근 들어 시작된 가벼운 치매 증상은 그녀를 자꾸만 30년 전의 시장통 골목으로, 혹은 어린 정운의 손을 잡고 걷던 추억 속으로 가두었다. 정운아, 밥은 묵었나? 오늘 좋은 고등어 들어왔길래 한 마리 권았다. 얼른 먹어라. 오늘도 인류 요리사가 새벽부터 공수한 유기농 식재료로 차려낸 뷔페식 만찬 앞에서 명수는 익숙한 말투로 정운의 낡은 밥상을 떠올리며 말을 건넸다. 정운에게 그 목소리는 다정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내는 소음이자 성공한 사업가 정운의 격을 떨어뜨리는 노망의 증거였다. 정운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입안의 스테이크가 갑자기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다. 아내 소영은 한술 더 떴다. 그녀는 명순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정운의 팔을 잡으며 나직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속삭였다. 자기야, 저기 좀 봐. 우리 집 인테리어랑 가구들 다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수입품인 거 알지? 어머님이 방금 전에도 거실 카펫에 뭘 흘리셨더라고. 만약 소변 실수라도 하시는 날엔 정말 감당 못해. 우리 아이 교육 정서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집에 손님이라도 초대하는 날엔 어쩌려고 그래. 이제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해. 정우는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덧 그에게 어머니는 한때 자신을 위해 청춘을 바친 은인이 아니라 자신의 우아한 세계를 더럽히는 지워야 할 얼룩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자신에게 치매 걸린 노모는 어울리지 않는 불량한 소품이라고 단정지었다. 그에게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 비용에 불과했다. 그 비용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한 순간 정운의 마음속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정운 부부는 펜트하우스의 야경을 등지고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소영은 와인을 우아하게 흔들며 차분한 목소리로 정훈의 심장을 갉아먹는 제안을 건넸다. 우리 이번 여름 휴가는 좀 특별하게 보내자. 동남아의 아주 조용한 섬, 거기는 정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이야.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 외국인을 위한 실버 케어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더라고. 일단 가서 며칠 지내보시고 적응하시는 거 봐서. 괜찮으면 아예 그곳에 정착하시는 건 어때? 여기보다 환경도 훨씬 좋잖아. 소영은 뒷말을 흐렸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정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효도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된 아주 잔인하고 계획적인 유기 계획의 서막이었다. 정훈은 와인을 한꺼번에 들이켰다.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들어왔지만 그는 그것을 어머니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이라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덮어버렸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명순의 혼잣말이 문틈을 비집고 새어나왔다. 우리 정훈이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좋겠다. 우리 아들 장하다.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는 자신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다. 그 천진난만한 믿음이 정훈의 양심을 건드렸으나 그는 그 양심을 짓밟고 일어섰다. 정훈은 생각했다. 자신의 성공은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어머니가 준 것은 가난뿐이었고 이제 그 가난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자신의 인생이 완성된다고 말이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동남아의 휴양지, 최고급 리조트, 그리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해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비친 정훈의 얼굴에는 성공을 갈망하는 자의 탐욕과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려는 자의 뒤틀린 광기가 서려 있었다. 집안 곳곳에 놓인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정훈의 눈에 거슬렸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정성스레 기워주었던 낡은 솜니불, 시장에서 사왔던 투박한 장식품들. 정훈은 그것들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이건 유기가 아니야.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지. 어머니도 더 편안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맞잖아.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를 비웃는 듯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정훈은 소영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좋아. 알아봐. 가장 조용하고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어차피 어머니도 이곳보다는 따뜻한 남쪽 나라를 더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펜트하우스의 안온한 평화 뒤편에서는 한 노인의 삶을 뿌리째 뽑아내려는 추악한 음모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명수는 자신의 방에서 아들이 사다 준 낡은 라디오를 만지작거렸다. 정훈은 그 라디오 소리마저도 시끄럽다며 타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훈에게 있어 이 집은 이제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한 전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훈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이 성공의 성벽 안에서 그는 스스로가 만든 모래성의 위태로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처분할 준비를 마쳤다. 거실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만이 불길하게 정훈의 심장박동을 대신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는 어머니와 함께 평생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었다. 그곳이 어머니의 안식처가 아닌 영원한 고립의 지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서울의 공기를 뒤로하고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다운 이름조차 생소한 동남아의 어느 휴양지로 내려앉았다. 7월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공항 출구부터 온몸을 휘감았다. 명수는 난생 처음 타본 비행기와 낯선 풍경에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아이처럼 설레어했다. 낡은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창밖의 이국적인 야자수와 낯선 건물들에서 한시도 떨어질 줄을 몰랐다. 아들아,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데를 다 와보고. 정훈아, 출세한 내 아들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명수는 잔주름이 깊게 패인 거친 손으로 정훈의 목을 감싸 안으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 생선 비린내와 소금기, 그리고 갈라진 굳은 살이 느껴졌다. 정훈은 그 투박한 손길이 닿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솟구치는 미세한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감정을 억지로 짓눌렀다.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 한국의 추운 겨울보다 이곳의 따뜻한 날씨가 관절염에 훨씬 좋잖아. 시설도 세계적인 수준이라 들었어. 이건 유기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요양이지. 그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짓말을 수없이 되뇌며 이 냉혹한 계획을 정당화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가장 고귀한 단어를 선택하는 법이다. 정훈에게 효도라는 단어는 자신의 추악한 유기 계획을 포장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었다. 여행 셋째 날, 정훈 부부는 작전의 거점인 현지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습하고 무더운 공기가 시장통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갓 잡아 올린 해산물에서 나는 비린내와 현지의 강렬한 향신료 향이 뒤섞인 시장 골목은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장의 풍경은 명순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그녀는 자꾸만 길을 잃을까 두려운 듯 정훈의 소매를 꼭 붙잡았다. 정훈아, 여기가 너무 복잡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구나. 우리 같이 다니자. 어미손 놓치지 마라. 소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명순의 손에 현지 화폐 몇 장을 쥐어주며 아주 자연스럽고 능청스러운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다. 어머니, 여기가 이 동네에서 망고가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어머니가 평소에 망고 좋아하시잖아요. 저희가 저기 앞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랑 물 좀 사올게요. 여기 사람들 많아서 음료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어머니는 여기 딱 서서 제일 잘 익은 망고 몇 개만 골라주세요. 금방 올 테니까 절대 움직이지 말고 여기 계셔야 해요. 아셨죠? 저희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을게요. 명수는 며느리의 말에 의심 없이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있어 아들과 며느리의 말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었고 아들과 함께 온 여행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래, 알았다.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얼른 다녀오너라. 내가 여기서 망고 고르고 있을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명수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둘 살피며 신중하게 과일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과 기쁨만이 가득했다. 정우는 서서히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아져가는 그 뒷모습이 자꾸만 마음속 어딘가를 찔러댔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지막 양심의 파편이 고개를 들었지만 소영이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며 현실을 일깨웠다. 자기야, 지금이야. 저기 봐, 택시 불러놨어. 공항 가야 해. 여기서 머뭇거리면 끝이야. 어머님은 금방 알아서 리조트로 돌아오실 거야. 아니면 우리처럼 여행 온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리조트로 돌아가시겠지. 소영은 거짓말을 사실인 양 포장하며 정훈을 몰아붙였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를 헤치며 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릴 것만 같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두려워 정훈은 귀를 막고 싶은 심정으로 달렸다. 미리 대기시켜 놓은 낡은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정훈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지지 않으려 눈을 질끈 감았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의 땅, 언어는 물론이고 지갑도 핸드폰도 자신을 지킬 그 어떤 수단도 없는 74세의 노인이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애써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택시가 시장의 소음을 뒤로하고 속도를 높여 공항으로 향할 때 정훈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기괴한 해방감을 느꼈다.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긴장이 풀린 뒤의 쾌감에 가까웠다. 그는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게도 제 삶이 있어요. 어머니도 이곳의 이국적인 정취를 즐기시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항 대합실에 들어선 정우는 출국 수속을 밟는 내내 초조함에 손을 떨었다. 혹시나 어머니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며 섬이 점점 작아질 때 정우는 아내 소영의 손을 꽉 잡았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너무나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도리어 정훈에게는 자신의 비정함을 영원히 덮어줄 무덤처럼 느껴졌다. 비행기 안에서 정훈은 샴페인을 주문했다. 성공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자만심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가 마시는 샴페인의 거품 뒤로 시장통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환상처럼 겹쳐 보였다. 그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길, 그곳은 안락한 미래가 아니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시장 바닥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명수는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 2시간, 주변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고 명순의 얼굴에는 서서히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정훈이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명수는 행인들의 옷소매를 잡고 서툰 발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물어보려 했지만 사람들은 바쁘게 그녀를 지나쳐갈 뿐이었다. 명수는 자신의 기억이 가끔 흐려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혹여나 아들을 놓칠까봐 그녀는 정훈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주었던 작은 펜던트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것은 정훈이 성공하기 전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주었던 유일한 보물이었다. 명수는 시장 구석의 낡은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다. 배고픔보다 더한 것은 아들이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바쁜 일이 생겼겠지, 내가 길을 잘 못 들었나 보다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아닌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명수는 그 낯선 시장 바닥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온갖 풍파를 견뎌온 강인한 여인이었다.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방의 땅에서 아들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살아남아 아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치매 증상으로 흐릿했던 정신이 오히려 아들의 배신이라는 충격으로 인해 더욱 선명하게 깨어났다. 명수는 주머니에 남은 며느리가 쥐어준 현지 화폐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아들을 버리기 위한 며느리의 마지막 자비였겠지만 명순에게는 아들을 향한 복수의 서막이 될 자금이었다. 정훈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함께 시장 바닥에 버리고 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너무나 조용했고 정훈의 야심은 그 조용함 속에서 더욱 기괴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비행기가 한국의 공항에 착륙하자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장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명수는 현지 영사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버리고 간 것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다. 정훈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펜트하우스와 그 모든 성공이 사실은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시 화려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여행은 정훈에게는 어머니를 유기한 완벽한 범죄였지만 명순에게는 아들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정훈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질 것이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훈에게는 승리의 깃발처럼 보였지만 어머니 명순의 눈에는 아들을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린 거대한 아가리처럼 보일 뿐이었다. 정훈은 이제 곧 자신의 성공이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버린 어머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가 샴페인을 마시며 느꼈던 그 기괴한 해방감은 곧 그를 덮칠 거대한 파도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정훈의 비정함은
그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 명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들을 위해 냉혹한 심판관으로 변신할 준비를 마친 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장 바닥에서 맺힌 그녀의 눈물은 이제 차가운 분노의 씨앗이 되어 정운의 화려한 성벽을 허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한국에 도착했지만 정운은 다시는 이전의 그 화려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이것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잔인한 유기극이자 부모를 짐으로 여긴 자가 맞이해야 할 당연한 파멸의 서사였다. 그리고 그 서사의 중심에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쫓아올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숭고하면서도 서글픈 복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정운의 삶은 명순이 준비한 긴 복수의 서사 속에서 한낱 조연으로 전락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정운은 펜트하우스의 도어락을 누르며 다시 성공의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이미 명순의 법적 대리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명순은 시장 바닥에서 그녀를 도운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정운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정운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의 안식처가 아닌 자신의 죄악을 확인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운이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어머니의 자비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가 느끼게 될 절망은 그가 어머니를 버릴 때 느꼈던 해방감보다 수천 배는 더 깊고 차가운 것이 될 것이다. 시장 바닥에서 아들을 버린 정운의 비겁함은 이제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성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괴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명순의 침묵은 아들을 향한 용서가 아니라 아들을 영원한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 위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정운 부부의 연기는 그야말로 완벽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다. 귀국 직후 미리 짜둔 각본에 맞춰 경찰서와 현지 영사관을 오가는 모습은 불효막심한 자식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애끓는 효자 그 자체였다. 정운은 현지 경찰과 인터뷰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이며 참담한 심정을 표현했고 소영은 혼절하는 연기를 선보이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완벽하게 독점했다. 현지 시장에서 인파에 밀려 잠깐 어머니를 놓쳤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낯선 곳이라 당황하셨나 봐요. 정운은 기자회견을 방불케 하는 친척들 앞에서도 능숙하게 거진 눈물을 흘렸다. 세상은 그들을 가련한 효자로 기억해 주었고 아무도 그들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유기를 의심하지 않았다. 정운은 죄책감을 일종의 성공의 비용이라 합리화하며 다시 강남의 일상으로 복귀했다. 다시 시작된 강남의 일상은 그 이전보다 더 평온하고 고요했다. 명순이 쓰던 방은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공간이 아니었다. 소영은 그 방을 자신의 명품 가방을 전시하는 드레스룸이자 사교 모임 준비를 위한 서재로 꾸밀 계획을 세우며 들떠 있었다. 정운 역시 어머니의 존재로 인해 억눌려야 했던 집안의 자유를 만끽했다. 이제 집 안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구분등이나 노망 섞인 혼잣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은 더욱 화려해졌고 성공의 성벽은 더욱 견고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귀국 이틀째 되던 날 새벽의 정적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퇴근 후 펜트하우스의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온 정우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기이한 물체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명순이 평소 금지옥엽처럼 아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물했다는 그 가방을 정우는 선명하게 기억했다. 명수는 치매가 깊어질 때마다 그 가방을 낡은 수건으로 닦으며 이 안에 우리 아들 미래가 다 들어있다고 중얼거렸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정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 여행지 리조트의 구석진 창고에 아니면 시장의 쓰레기통 옆에 버리고 왔어야 할 물건이었다. 소영이 뒤따라 들어오다가 가방을 발견하고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자기야, 저거 설마 어머님 가방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두고 왔잖아. 누군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두고 간 거야? 보안업체는 뭐 하는 거야?
소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질려버렸다. 아무리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펜트하우스라지만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다. 정우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잠금 장치를 더듬었다. 낡은 가죽은 손을 대자마자 묘하게 서늘한 감촉을 전했다. 딸깍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다. 가방 안에는 명순이 평소 일기를 쓰던 낡은 공책과 함께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를 열자 거액의 양도성 예금증서 CD와 한 장의 공증 서류가 정훈의 눈앞으로 쏟아졌다. 이게 다 뭐야? 돈이야? 소영이 비명을 지르듯 가로채 서류를 훑었다. 그녀의 눈이 서류의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욕망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 평소의 삐뚤삐뚤한 손글씨가 아닌 너무나 정갈하고 힘있는 필체로 적힌 문장이 정훈의 시야를 강타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나는 이미 출발 전부터 알고 있었다. 치매라는 병은 내 기억을 가끔 앗아가지만 어미의 가슴은 내가 나를 보던 그 차가운 눈빛과 너의 억지스러운 효도를 다 기억하고 있단다. 너에게 나는 짐이었겠지. 너의 화려한 인생이라는 성벽을 더럽히는 얼룩이었을 테니까. 정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들의 음모를 모를 만큼 정신이 나간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만 자신의 아들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시험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정훈 부부가 떠나기 전 나누었던 대화들이 녹취록처럼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유기할지 계획하던 밤의 대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낄낄거렸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귀와 가슴에 담겨 있었다. 정훈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니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너는 내가 시장 바닥에서 번 돈으로 펜트하우스를 사고 내 인생을 꾸렸다고 생각했지?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초기 자본금 50억 원,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줄 알았지? 아니 정훈아. 그 돈은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비린내 나던 내 삶의 마지막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각들이 너를 다시 비린내 나는 지하방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정훈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사실은 어머니가 놓아둔 덫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낮게 깔리는 웅성거림과 함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택배의 배달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종결지을 냉혹한 심판의 서곡이었다. 소영은 서류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이미 정훈의 눈에는 서류에 찍힌 공증 도장의 무게감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명수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의 중심에 서 있는 아들의 인생을 재단할 권리를 가진 주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이 갑자기 정훈의 눈에는 차가운 감옥의 등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어머니가 파놓은 그러나 스스로 걸어 들어간 덫에 완전히 갇혀 있었다. 정훈은 거실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렸다. 명순이 이 가방을 어떻게 여기까지 보냈는지, 누가 이 가방을 배달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가방이 정훈의 손에 들어온 순간 정훈의 모든 화려한 삶이 가짜였음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정훈은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어머니가 지난 30년간 겪었을 고독과 아픔을 마주했다. 아들을 위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참으며 견뎌온 세월, 남편의 유산을 관리하며 아들이 엇나가지 않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기원. 그 모든 것이 정훈의 비틀린 탐욕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어머니는 치매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인내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훈의 죄악이 박제된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어머니의 자비와 헌신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모래성이었음을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현관문 밖의 발소리는 점점 커졌고 정우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보낸 이 가방은 정훈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자 그가 맞이할 비참한 말로의 서막이었다. 정훈은 이제야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를 버림으로써 스스로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가 쥐고 있는 낡은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성공을 심판할 강력한 증거이자 어머니의 서늘한 경고였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우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무너질지 그 공포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일기장 뒤에 첨부된 법적 서류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정훈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사업계약서보다도 치명적이고 차가운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정훈이 지금까지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외제차를 굴리며 상류층 사교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행세할 수 있었던 그 50억 원의 초기 자본금. 그는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며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서류에 명시된 사실은 정훈의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정훈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까지 모든 실소유주의 최종 명의는 바로 명순으로 되어 있었다. 명순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이 혹여나 갑작스러운 부의 유입으로 인해 타락할까봐 혹은 아내 소영의 등살에 못 이겨 사치와 방탕에 빠질까봐 그 재산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아들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명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50억 원, 그 돈은 정훈의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내였다.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번 돈으로 정훈을 대학에 보냈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묵묵히 지키며 아들이 언젠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은 그 인내를 노망이라 치부했고 그녀의 사랑을 지워야 할 얼룩으로 낙인 찍었다. 서류에는 날카롭고 건조한 문구가 박혀 있었다. 본인이 실종되거나 사망 혹은 직계비속에 의해 부당한 대우나 유기, 방치를 당할 시 정훈에게 증여된 모든 재산권을 즉시 회수하며 남은 전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경고가 아니었다. 어머니 명순이 아들의 본성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 설치한 영혼을 파괴하는 덫이었다. 명순은 이미 여행을 떠나기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형 법무법인과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변에 단 0.1%의 이상이라도 생길 시 즉각적으로 정훈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두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다 우리 거야. 우리가 번 돈이라고. 소영은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정훈의 손에 든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 모든 법적 효력은 발생한 뒤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를 찢기도 전에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정적이 감돌던 펜트하우스에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인터폰 벨소리가 정막을 깼다. 인터폰 화면에는 경찰관들과 함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정훈은 홀린 듯 인터폰을 받았다. 화면 속 변호사는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정훈의 심장을 조여왔다. 강정훈 씨, 강명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여사님은 현재 현지 영사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국내로 귀환하셨으며 현재 아주 안전한 처소에서 보호받고 계십니다. 여사님의 의사에 따라 지금 이 시각부로 귀하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은 전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그리고 귀하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전액에 대해 이미 압류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훈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과 같았다. 정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파트의 조명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번쩍거렸다. 소영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어머니를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저 노인네가 치매가 아니었다니 당신은 도대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던 거야? 소영은 정훈을 향해 쏟아내던 저주를 멈추고 즉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값비싼 보석과 현금을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정훈은 이제 성공의 동반자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정훈의 눈물조차 기다려주지 않았다. 가장 화려할 때 가장 가까이 있던 그녀는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배신자가 되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훈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70평형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성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탐욕과 비정함이 박제된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어머니의 일기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정훈아, 너는 펜트하우스를 가졌지만 나를 잃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가졌으나 나를 버렸다. 이제 너는 그 화려한 성벽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든 그 차가운 지옥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너의 허영뿐이었고 내가 버린 것은 너의 인생 전부였다. 정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참회인가 아니면 상실에 대한 통곡인가. 그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펜트하우스 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정훈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과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정훈에게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정훈이 아끼던 이태리제 빈티지 가구 위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일 때마다 정훈의 심장에는 검은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았다. 정훈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성공은 그가 어머니를 향해 내뱉었던 비수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한 편의 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관객이자 감독이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연극의 대본을 찢어버린 심판자였다. 정훈은 가방 하나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떠나라는 변호사의 통보를 받았다. 그 가방에는 그가 아끼던 명품 옷도 비싼 시계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주었던 그 낡은 솜니불 한 채만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도어락이 영원히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어두운 복도를 걸어나갔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훈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74세 어머니를 섬에서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영혼을 함께 그 섬의 해변에 버리고 왔으니. 복도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발소리는 너무나 공허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정훈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 정훈이 아니라 비틀린 효심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부순 어리석은 아들 강정훈일 뿐이었다. 그의 앞에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어둠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어둠보다 더 깊고 더 무거울 것이었다. 하지만 정훈은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어머니에게 행했던 유기의 대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파멸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이제 정훈은 펜트하우스의 70층이 아닌 지하방의 습기 가득한 어둠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 명순이 그에게 선사한 가장 잔인하면서도 자비로운 참교육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정훈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와 부서진 천류는 세상의 그 어떤 금전으로도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복도 끝에 서 있는 정훈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졌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명수는 이제 아들의 화려한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고 비로소 인간의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잔혹한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정훈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화려했던 사업가의 가면은 이미 찢겨나가고 그곳에는 탐욕에 찌든 한 초라한 인간만이 서 있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세상의 시선과
어머니를 향한 씻을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텅 빈 통장뿐이었다. 정훈의 비틀린 효심은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고했다. 그가 어머니를 유기하려 했던 그날, 그는 이미 자신의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는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흘렸던 그 땀과 눈물의 의미를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훈이 인간으로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기 위한 명순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정훈은 이제 지하방의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생선찌개의 냄새를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우게 될 것이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촌스러운 소음이 아니라 그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안식처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비틀린 효심의 끝에는 오직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정훈은 그렇게 자신의 성벽이 모래성임을 깨달으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불과 며칠 만에 정훈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회사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각종 법적 문제로 순식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강남의 랜드마크였던 70평형 펜트하우스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흉물스럽게 도배되었다. 정훈의 삶을 지탱하던 권력과 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가난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발치까지 들이닥쳤다. 소영의 본색은 파멸의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정훈의 손을 잡고 위로하기는커녕 냉소적인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며 짐을 챙겼다.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내 인생까지 당신과 함께 썩어갈 수는 없어. 그녀는 이혼 소송 서류를 식탁 위에 던져놓고 정훈 몰래 빼돌려둔 현금과 보석들이 담긴 가방을 챙겨 미련 없이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녀에게 정훈은 성공의 도구였을 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진 순간이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성공한 사업가 정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세입자조차 찾지 않는 낡은 빌라 지하방으로 쫓겨났다. 습기가 차올라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창문이라고는 지면과 맞닿아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작은 틈이 전부였다. 그는 그곳에 누워 낡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끼니를 걱정하며 편의점 컵라면으로 하루를 버티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어머니가 계신 실버타운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정훈을 거칠게 밀쳐냈다. 강명순 여사님께서는 귀하의 면회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정훈은 그 차가운 철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빌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얼굴을 뵙고 용서를 빌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명수는 결코 아들을 대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천륜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명수는 실버타운의 창가에서 정훈이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것은 아들을 향한 미련이 아니라 지난 세월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자신에 대한 회한과 이제야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정훈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신뢰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한번 무너진 신뢰와 부서진 효심은 그 어떤 돈으로도 다시 살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그는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는 차가운 지하방 바닥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통 안에 눈물을 쏟았지만 그 눈물은 너무나 늦게 찾아온 후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은 낡은 지하방 구석에서 곰팡이가 쓸어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곳에는 정훈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겪었던 수모, 정훈이 아플 때 밤새워 기도했던 흔적들, 그리고 정훈이 성공했다며 기뻐하던 날 어머니가 흘렸던 감격의 눈물까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훈아, 너는 성공을 위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위해 내 일생을 바쳤다. 부디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지 마라.
대신 너 자신을 버린 것을 후회하렴. 내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제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하렴. 그곳은 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함께 꿈꾸던 작은 희망의 시작점과 닮아 있단다. 정우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우주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었다. 그는 지하방의 좁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다짐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가겠다고. 설령 평생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어머니가 가르쳐준 도리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날 이후 정우는 폐지를 줍고 막노동을 하며 아주 조금씩 삶을 지탱해 나갔다. 화려했던 강남의 성공은 이제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몸에서는 흙먼지와 땀 냄새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전의 그 삭막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편의점 김밥 한 줄을 먹으며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속이거나 짓밟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매달 자신의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 어머니가 기부한 사회복지재단으로 익명의 기부를 시작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만의 아주 작은 속죄였다. 명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익명의 기부자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미로서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정우는 더 이상 과거의 부잣집 아들 정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주 평범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아가지는 않았다. 아직은 어머니 앞에 떳떳하게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매달 편지를 썼다. 발송이 넘는 편지였지만 그는 그 편지에 자신의 하루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차곡차곡 담아 우체통에 넣었다. 정우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진정한 효도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호강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직한 삶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지하방의 곰팡이 냄새조차 어머니의 향기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쌓아올린 성공의 신기루는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그는 진짜 인간이라는 이름의 성을 다시 쌓고 있었다. 어머니 명순이 심어놓은 복수의 덫은 결국 정훈을 파멸로 이끄는 동시에 그를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구원의 씨앗이 되었다. 정훈은 이제 더 이상 펜트하우스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는 지하방에서 만나는 내일의 태양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너무나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이제 정훈의 인생은 진짜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교훈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자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성벽이 모래성임을 깨닫게 된다. 하늘이 지켜보는 효를 저버린 성공은 신기루와 같으며 그 말로에는 반드시 비참한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 끝에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또한 주어지는 법이다. 정우는 이제 그 기회를 붙잡고 자신만의 작지만 소중한 인생을 다시 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겪은 가장 고통스럽고 동시에 가장 값진 참교육의 결말이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공감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니어 타운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직 댓글을 남기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과 소중한 의견을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더 빛나는 내일을 위해 오늘도 멋지게 한 발짝씩 내딛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을 응원하는 시니어 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